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싸움이 날까봐 꾹 참았던 순간, 그때는 현명하게 잘 참은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속이 더 뒤틀리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괜히 미운 감정이 쌓여갑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쌓이고 굳어져 결국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딱딱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반대로 더는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순간은 속이 시원한 것 같았지만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던 경험. 밤에 혼자 누워서 내가 괜히 그랬나? 조금만 참을 걸 하며 후회했던 기억.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후회 중 하나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쉽게 말해버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참는 것이 답일까요? 참으면 내 속은 병들고 말하면 싸움이 나고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연일 뿐입니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신체적인 피로,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 속의 거리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오해는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고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 않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구나. 우리의 마음은 원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 말해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내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 둘째, 어떻게 해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붙잡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대화하며 깨달았습니다. 말은 칼과도 같습니다. 날카롭게 쓰면 상처를 남기지만 잘 쓰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싸움을 불러오기도 하고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 속은 시원해지면서도 관계는 더 좋아지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에 있습니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원칙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며 얻은 깨달음을 통해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가 하루는 작은 일로 크게 다투고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쩌면 말싸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포기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침묵은 지혜일 수 있지만 영원한 해답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참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리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대화라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혹은 나는 틀린 말 안 했어. 결국 문제는 저 사람이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싸움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난의 화살을 쏘는 말투입니다. 대화의 시작이 너는 왜 항상 혹은 당신은 맨날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순간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상대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방어에 집중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공감을 담당하는 뇌 부분인데 이 활동이 멈추면 상대는 듣지 않고 단지 싸울 준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뒤로 물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차분히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이미 몸은 공격 태세로 변합니다. 이때 이성적인 논리나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분노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겨야 속이 시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해지는 순간 대화는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잠깐의 승리감은 남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씁쓸한 후회만 남습니다. 부부싸움이든 친구 사이의 다툼이든 결국 이겼다고 생각하는 쪽도 마음이 허전하고 졌다고 느낀 쪽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제 주장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긴 것 같았지만 이후 동료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겨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서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데니얼 웨그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논리도 들리지 않는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비난, 감정 폭발, 이기려는 태도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왜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이것은 모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해와 인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변화를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반발심만 커지지만 상대를 인정해주면 스스로 바뀔 힘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몰라. 하지만 문제는 어떤 말로 끝내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마지막에 비난으로 끝나면 상처가 되고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인정으로 끝나면 기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 말은 사실 아내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남편은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일부러 늦게 오는 줄 알아? 결국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바쁜 건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서운했어요. 다음엔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나요?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날 저녁에는 꽃을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문장. 그래도 당신이 노력하는 건 알아요. 라는 인정에서 나옵니다. 이 짧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방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 존중과 인정 앞에서만 변한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얻으라. 우리가 상대를 다스리려고 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굳이 다투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플 100쌍을 대상으로 대화 실험을 했는데 한쪽이 비난으로 끝맺은 그룹은 대화 시간이 평균 5분을 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인정하는 말로 마무리한 그룹은 대화가 20분 이상 지속되었고 대화 후 만족도 또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난으로 끝내면 불편함이 남고 인정으로 끝내면 고마움이 남는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제대로 못하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는 끊어졌고 아들은 더더욱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네가 노력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니 내 방법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같이 다시 방법을 찾아볼까?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후로는 오히려 먼저 어머니에게 공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처럼 인정은 상대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짧은 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당신도 애썼어요. 노력한 건 알아요. 이 몇 마디가 싸움을 막고 관계를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인정하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그래도 네가 애쓴 건 알아 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며 끝내세요. 그러면 싸움은 멀어지고 대화는 깊어지고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 전달법, 즉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너는 왜 그래? 당신은 항상 왜 그러니?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즉시 방어벽을 세웁니다. 상대는 내 말을 이해하려는 대신 내가 또 공격당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방역할 준비를 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난은 상대의 귀를 닫게 하고 고백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라는 화살이 아니라 나라는 고백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약속을 안 지켜? 또 나를 실망시키네 라고 말한다면 남편은 변명하거나 화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기대가 좀 컸나 봐. 당신이 약속을 잊은 걸 보니 괜히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커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 그룹에 나눠서 대화하게 했는데 한 그룹은 너라는 주어로, 다른 그룹은 나라는 주어로 감정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를 사용한 그룹은 상대의 방어적 반응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대화가 평균 2배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작은 말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제 삶에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에 저는 너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 얼굴이 굳어지고 그 후로는 저와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식을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맡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나도 많이 당황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고 싶어. 상대는 전혀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벽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말은 다리를 만든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방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본능적으로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손잡이가 내 감정을 담은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비난의 말 대신 감정을 고백하는 말. 너는 왜 그렇게 해? 대신에 내가 조금 서운했어. 넌 항상 그래. 대신에 오늘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속상했어. 이 작은 전환이 싸움을 막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적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질문형 끝맺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혹은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순간 상대의 얼굴은 굳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을 마침표로 찍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를 받는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항상 마지막에 내 말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후배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결론을 강요하는 순간 통보가 되고 질문을 남기는 순간 소통이 된다는 것을요.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질문은 영혼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늦게 와서 나 혼자 밥 먹으니 서운해 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있으면 남편은 변명 대신 아내의 말을 곱씹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합시다 라고 끝내는 것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끝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팀장에게 회의를 맡기되 마지막을 반드시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의견을 잘 내지 않던 직원들조차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회의 후 만족도가 80% 이상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상대를 대화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앉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 정리해서 끝내버리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물음표 하나를 남기면 상대는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원칙을 자주 씁니다. 예전에는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제가 끝까지 설명해서 제 방식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내는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국 제 생각보다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질문형 끝맺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같이 옳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을 닫으면 벽이 되고 마지막을 열면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내 대화의 끝에는 반드시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겨보세요. 그러면 싸움은 줄어들고 대화는 길어지며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화를 지켜내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차 전략, 즉 멈추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얼굴은 달아오르고 심장은 빨리 뛰며 입술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였는데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처럼 상대의 마음을 깊게 찔러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뱉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자신을 찌른다. 그렇습니다. 화난 순간에 던진 말은 상대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20분의 법칙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나 강한 감정은 약 20분 정도 지나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참아내면 전두엽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어 이성적 사고가 돌아옵니다. 즉, 20분만 기다려도 말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 현명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혹은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20분 후에 다시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불붙을 상황이 진정됩니다. 상대도 숨을 고를 시간을 얻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대화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 방법을 자주 씁니다. 회의 중 의견 충돌이 심할 때 예전 같으면 끝까지 밀어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에는 서로 화도 가라앉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곤 합니다. 결국 시간차 전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다툼 직후 바로 대화하는 경우보다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가 다시 대화하는 경우가 갈등 해결 확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식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순간의 화는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감정풀이일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뜨거운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약한 본능의 발현일 뿐이고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2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 20분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려면 지금까지 배운 4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와 반대로 꼭 해야 할 말 3가지입니다. 이 6마디가 우리의 대화를 결정짓는 칼날이자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넌 맨날 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잘했던 순간까지 모두 무시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아내가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말하면 남편은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늦지 않았던 날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건을 지적해야 하는데 항상, 맨날 이라고 싸잡아 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를 듣지 않고 방어만 하게 됩니다. 둘째, 내 말이 맞잖아 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넌 틀렸어 라고 들리게 됩니다.
대화는 곧바로 싸움으로 번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제가 한때 자주 하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의 표정은 굳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럼 내 마음대로 해워랍니다. 이 말은 대화의 포기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는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만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관계를 살리고 대화를 이어주는 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럴 수도 있죠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방어심이 풀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면 상대는 내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민하고 싶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입니다. 상대의 실수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라고 하면 상대는 비난 대신 따뜻한 격려를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짧지만 관계를 깊게 만들고 마음을 풀어주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말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오가는 작은 한마디 속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매번 올바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은 피하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기승전 인정이고 나 전달법이며 질문형 끝맺음이고 시간차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말 세 가지와 꼭 해야 할 말 세 가지는 우리의 대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쓰면 그 말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에는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이 원칙만 기억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그 소리. 오늘은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순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설렘, 손주의 웃음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한 상상. 그 모든 게 단숨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머릿속 한쪽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거실 카펫 먼지는 괜찮을까? 냉장고 냄새는 안 나나? 그 순간부터 마음속 시계가 빨라집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청소는 금요일에, 장은 토요일 아침에.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는 동시에 가슴은 조금 무거워집니다. 분명 반가운 일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현관 앞에서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의 팔에 안길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지죠. 하지만 그 장면 뒤에 숨은 진실은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시작된 나만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부모만의 준비 과정이자 일종의 전투 준비와도 같습니다. 지난번에 손주가 왔을 때는 장난감 상자를 꺼내는 순간 먼지가 풀풀 날아올라서 괜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치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먹음이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곧 노동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를 끊자마자 평소엔 눈에 안 보이던 집안의 작은 결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전등갓에 쌓인 먼지, 거실 구석에 낡은 신문지, 싱크대 밑에 숨은 묘한 냄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니 모두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손님은 내 자식이자 내 피부티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손님 맞이의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내가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체력은 줄고 준비 과정은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대청소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일을 이틀에 나눠 해야 합니다. 허리가 조금만 숙여도 당기고 무릎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랑이 주는 힘이 피로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매번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내 몸은 점점 더 지치고 그 지친 모습은 결국 자식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 집일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웃는 부모의 얼굴일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설렘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설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소진시키는 준비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날 현관문 앞에서 엄마 하고 달려오는 목소리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 때 나는 이미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자식들이 온다는 사실 하나로 평범한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보기 목록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걸레와 먼지떨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시작. 신호가 울린 셈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카펫을 들추니 그 밑에 숨어있던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합니다. 순간 손주가 기침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커튼을 걷어 먼지를 털고 창틀의 묵은 때를 칫솔로 문질러 닦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치 나 자신과의 경쟁 같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해낼 수 있나 하는 묘한 승부욕이 생깁니다. 부엌으로 옮겨가면 더 바빠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반찬통을 꺼내어 정리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다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곧바로 그래도 부모니까 라는 말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준비 과정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집안일 같지만 실은 부모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내 집, 내 부엌, 내 식탁. 그 모든 곳이 내가 아직도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인지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릿저릿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정주부의 68%가 장시간 집안일 후에 관절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부모들은 대개 이 통계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과정 뒤에 오는 자식들의 한마디, 와, 집이 이렇게 깨끗하네. 엄마, 이 반찬 진짜 맛있다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결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요. 매번 전력 질주하듯 준비하다 보면 다음 만남은 더 늦어지고 몸은 점점 더 회복이 느려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이 느끼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방식을 바꿔봅니다. 대청소를 한 번에 끝내는 대신 며칠에 걸쳐 조금씩 합니다. 반찬도 만일이가 아니라 특별히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아침 부엌에서 땀 흘리기보다 현관 앞에서 웃을 힘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정성은 양에서 나온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정성은 내 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건강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계속 쌓여서 가족의 추억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는 여전히 청소기를 돌리고 반찬을 준비하겠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기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렇게 해야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함께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딸 혼자 왔을 때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편하게 나가 맞이하지만 사위가 함께 올 때면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부엌 앞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옷깃을 한 번 더 여밉니다. 그들은 가족이지만 여전히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에서 말을 고릅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너무 딱딱한가?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하네요. 너무 형식적인가? 사위의 표정을 살피며 내가 하는 말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애쓰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혼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거실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혹시 내가 너무 혼자 시끄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까? 같이 하자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러면 피곤할 텐데. 이런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의 80% 이상이 사위나 며느리가 집에 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지만 여전히 경계와 예의를 유지해야 하는 묘하고 애매한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걸을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심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시부모, 좋은 장인장모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사위가 젓가락을 놓는 순간 맛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한 번의 동작에 불필요한 해석과 걱정을 덧붙이면서 식사 자리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한 주인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사위가 말이 없으면 굳이 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안 들어와도 쉬게 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족 사이의 편안함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편해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벽한 주인보다는 그냥 나다운 부모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손주가 방방 뛰어오릅니다. 그 작은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웃음소리, 까르르 터지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 모든 게 내 심장을 따뜻하게 듭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그 한마디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공을 던지고 숨바꼭질을 하고 인형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 곳곳이 전쟁터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웃음소리 사이로 숨이 가빠지고 무릎 관절이 묵직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손주가 한번 안아달라 매달리면 그 작고 가벼운 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식을 하루 종일 안고 다니던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만 놀아도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건강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조부모 중 65%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손목 통증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손주의 웃음을 보기 위해 그 고통을 애써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내 앞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쁩니다. 자식을 키울 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느라 바빠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다릅니다. 책임은 덜고 사랑은 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웃음에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몸이 버텨야 그 사랑이 오래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번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뛰어다니면 더 악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손주와 함께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하면 앉아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블록을 쌓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칩니다. 예전처럼 온몸을 쓰는 놀이는 줄였지만 웃음의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와 더 오래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몸을 혹사시켜야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가장 큰 사랑은 무릎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뛰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손주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잠시 멀리서 지켜보며 그 웃음을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웃음소리가 오가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위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으면 혹시 맛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조용히 웃기만 하면 불편한 건 없나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의 긴장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가 식탁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걸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속이 상해도 웃어야 합니다. 그 미소가 단지 입술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끌어올려 만든 결과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깊게 남는 상태죠. 실제로 60대 이상 부모님의 80%가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동안 숨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래, 할머니도 재밌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는 더 신나서 팔에 매달리고 나는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혼자 찬물을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건 완벽하게 웃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걸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오늘은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앉아서 놀자라고 말합니다. 손주도 의외로 응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도 "그럼 제가 할게요" 라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진심을 드러내면 생각보다 세상은 더 따뜻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건 건강한 웃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웃음도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억지 미소 대신 진짜 마음에서 나온 미소를 가족에게 건네보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랑이 됩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 자고 가라. 내일 아침 먹고 천천히 출발해."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환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밤이 길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자고 가라" 였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고 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해. 차 막히기 전에 가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편하게 가네"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뒤 느껴지는 해방감과 안도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또 하나, 반찬 준비 방식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꽉 찰 정도로 만들어주고 남는 건 다 싸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며칠 뒤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 한두 가지 자신 있는 메뉴만 만듭니다. 아이들도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라며 더 집중해서 먹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줄어드니 대화가 늘고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주말을 자식 방문 준비에 쏟았지만 지금은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수업을 듣거나 혼자 산책을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니 자식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리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수록 자녀와의 관계 갈등이 줄고 서로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하루가 행복하면 자녀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주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마음, 내 시간을 지키면서도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오래 가는 사랑이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자식이 온다고 연락이 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래, 오늘은 반찬 2가지, 그리고 웃음 한 바가지로 충분하다. 아마 그날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바라보다가 내가 이미 60을 넘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리고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며 남은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60이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제2막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스스로에게 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일과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주어진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준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어옵니다. 저는 67세의 유품 정리사입니다. 죽은 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간 쌓아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물건들을 끝내 사용하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건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 짐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놓아야만 자유로워지고 비워야만 마음이 채워진다는 진리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의 서랍을 열면 수십 년 전의 영수증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옷장을 열면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며 버리지 못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창고에는 고장난 전자제품, 다 쓴 취미 용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남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 언젠가는 정말 오기나 할까요?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불필요한 물건이 30% 줄어들면 불안 증세가 40% 이상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린 것뿐인데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에 추억을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입던 양복 한 벌,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결혼식 때 쓰던 접시 세트.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 오히려 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76세의 그분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전 평생 모아온 물건을 떠나보내지 못해 밤마다 울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씨, 내가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짐 속에 파묻혀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충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많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는 연습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시작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온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정리 팁이 아니라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음, 건강, 일터, 그리고 사회적 역할까지. 그래서인지 무엇인가를 놓는다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앞서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만 꽃을 들 수 있듯이 물건을 비워내야만 마음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로서 수많은 집을 다니며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인의 인생은 이미 끝났지만 남겨진 짐 때문에 자녀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족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가끔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지금 갑자기 떠난다면 이 방 안의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낡은 옷, 고장난 전자제품, 이미 잊힌 취미, 용품들. 자녀들이 그것들을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걸 모으셨을까? 왜 필요도 없는 걸 버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훔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리하고 비워내는 게 오히려 사랑 아닐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의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버리는 게 제일 무서웠어. 버리면 내 삶의 흔적도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오히려 내 삶이 선명해지더라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이 고백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비운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저축과 저장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아껴야 산다. 나중에 쓸지 모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늘 쌓아두고 모아두는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습관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지켜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집안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단순화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5%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비움 그 자체가 신체의 회복력을 높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아직도 옷장에 넣어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옷은 더 이상 맞지도 않고 다시 입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억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옷을 정리하고 나면 추억은 더 또렷해지고 현재의 옷장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비움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빛나게 합니다. 저는 종종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건은 우리를 대신해 추억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만 진짜 추억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은 잊어버림이 아니라 진정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68세의 한 아주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원홍 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나요? 나는 보면 자꾸 미련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림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작은 서랍 하나, 작은 상자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작은 화장품 서랍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립스틱, 변질된 로션, 이미 굳어버린 아이샤에도 모두 버리고 나니 화장대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홍 씨,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어. 작은 것 하나 버렸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네. 이 경험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곧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집이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결국 자유는 버림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그 자유를 통해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짐에도 쉽게 지쳐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의 과잉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실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류, 옷, 전자제품, 생활용품, 취미 도구까지. 그 결과 생활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선도 줄어들며 심리적인 답답함은 날마다 쌓여갑니다. 연구팀은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약 30% 줄였을 때 우울감이 35% 감소하고 불안 증세가 45% 완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집이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혈압이 평균보다 10% 이상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 집에서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며 면역력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곤 합니다. 어느 74세 할아버지는 작은 창고를 정리한 뒤 오랫동안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밤에도 마음이 편해져서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지. 의사보다 더 큰 처방이 바로 정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물건이 많으면 단순히 집이 어수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 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수십 벌의 옷이 보이면 오늘 뭘 입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입은 옷만 남겨두면 선택은 단순해지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경희대학교 가족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실제로 저는 유품 정리를 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건 누가 가져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두셨을까? 결국 상처만 남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편 비움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0세 어머니가 생전의 집을 미리 정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버릴 물건을 고르셨습니다. 함께 웃으며 추억을 나누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너희도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순간 자녀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만 남았습니다. 통계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치료이고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약이며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순간 산더미 같은 물건들은 오히려 더 큰 벽이 됩니다. 그때 정리하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약 하나를 정리하는 것. 이 사소한 행동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말하고 의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보증합니다. 비움은 우리 삶의 약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통계보다 강력했고 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물건에 얽힌 사연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버리고 나니 자유로워졌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김 선생님의 집은 처음 갔을 때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방 하나는 오래된 책과 신문으로 가득했고 거실에는 고장난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정리하면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왜 이렇게 두셨나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교사였어. 이건 내 삶의 기록 같아서 버릴 수가 없었지.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 단 한 권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만 남기자 그는 오히려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보이네. 기록은 책 속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더군. 부산의 한 할머니는 40년 넘게 모은 그릇 세트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님이 오면 새 그릇을 사서 내놓곤 하셨죠.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많은 그릇들이 필요하실까요? 한참을 생각하시던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릇이 아니라 추억을 붙잡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랑 함께 골랐던 기억 때문에. 결국 그분은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환해졌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의 69세 이 아저씨는 평생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낚싯대만 20개가 넘었고 수십 년 된 미끼 상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나빠져 더 이상 낚시를 나가지 못하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언젠가 다시 바다에 나갈 희망이야.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물건들은 희망이 아니라 미련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손자와 함께 낚시 장비를 정리하고 일부는 동호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날 아저씨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쓰진 못해도 네가 이어주면 그걸로 됐다. 버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속에 추억을 담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우리를 가두고 가족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비움은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한 번은 경기도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홍 씨, 나는 버리면 슬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와. 왜 그럴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림은 과거와 싸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이 내 인생이야. 지나간 건 추억으로 두고 오늘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물건을 붙잡는 건 결국 과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홍이에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용기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단순히 짐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는 곧 행복이었고 그 행복은 얼굴의 주름을 미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집안 한켠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물건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추억이 담겼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한 채 두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그 물건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방해하고 가족에게까지 짐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7가지 물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서류입니다. 세금 영수증, 낡은 통장, 이미 끝난 보험 서류들. 5년이 지난 서류는 대부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류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모아둔 서류 때문에 정작 필요한 보험 서류를 찾지 못해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결국 쓰레기가 중요한 것을 가려버린 셈이지요. 서류는 3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최근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외 나머지.
마지막 그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입니다. 약, 화장품, 식품.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이유로 남겨두지만 사실은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약을 복용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보관된 것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고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매년 봄, 가을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오래된 휴대폰, 고장난 라디오, 20년 된 텔레비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창고에 쌓아두지만 사실은 평생 다시 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전자기기입니다. 가족들조차 그 물건이 있었는지 몰랐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재활용 센터로, 아직 쓸 수 있는 기기는 기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는 지난 시즌의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옷장은 늘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몰라, 다시 유행이 오면 입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수십 년 전 옷을 보관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옷장을 전부 꺼내서 지난 1년 안에 입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눠보면 대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할 옷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기는 대신 기부하면 다른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손상된 물건입니다. 깨진 접시, 고장난 선풍기, 수리할 수 없는 의자. 이런 것들은 집을 어수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창고에 쌓아둔 부서진 의자 때문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손상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고칠 수 없거나 저리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섯째는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 용품입니다. 낚시 도구, 등산 장비, 오래된 미술 도구. 언젠가는 다시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린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기증하면 다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 후 오래된 화구를 손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손녀는 기뻐하며 그림을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일곱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짝이 없는 양말, 뚜껑 없는 그릇, 부품이 빠진 장난감. 이런 것들은 결코 다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짝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번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결핍감과 불안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과감히 정리하고 나면 공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미련,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걷어낼 때 남은 삶은 훨씬 빛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서류 한 장, 옷 한 벌, 고장난 기기 하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 인생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렸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진심으로 제대로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함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하며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며 쌓아둔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류, 옷, 가전제품, 심지어 오래된 장난감까지. 그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집이 좁아서 불편해. 하지만 정리해보니 집이 좁은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방 하나를 비우고 난 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자 마음도 넓어지고 숨 쉴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비움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게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첫째, 물리적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생활 동선이 단순해지고 몸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집안이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집중력이 30% 향상되고 일상 활동의 효율성이 20%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집이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가족 간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정리 하나가 삶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제 삶에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랍 하나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걸 붙잡고 있었을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비움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책을 버리니 새로운 책을 읽을 여유가 생겼고 고장난 가전을 치우니 손주가 놀 공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을 기증하니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며 상실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어느 날 경기도에 사는 73세 아저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은 것 같아.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자료들을 버리지 못했는데 은퇴 후에도 그것들이 방을 차지하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과감히 정리한 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살 수 있어. 비움이 곧 자기 회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집안 한켠에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을 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 물건들은 사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건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비움은 절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매년 꾸준히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봄마다 겨울옷을 정리하고 가을마다 집안을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게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명료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여유, 가족의 웃음,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은 공간이 가벼워질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 젊은 날의 기억, 그리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채울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유품 정리사로서 수천 가정을 다니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끝까지 물건에 매달린 사람은 떠날 때도 무겁게 떠나지만 미리 비우고 떠난 사람은 가볍게 그리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집안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생전에 가족과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는 파쇄했고 필요 없는 옷은 기부했으며 고장난 기기는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너희도 내 물건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실 때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랑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두려움 때문일까요? 사실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물건이 줄어드는 만큼 걱정도 줄어들고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마음도 넓어집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과 집착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보낼 것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단 한 가지라도 비워내는 겁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서랍 속 오래된 약, 옷장 속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 한 벌.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명예도 물건도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나눴던 따뜻한 말,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비움에서 시작된다.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두 손이 자유로워져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을 바꾸는 이야기,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